오늘은 유승환 감독의 신작 모가디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뭐죠? 뭔데 이렇게 재밌죠? 유승환 감독이 이런 거장의 자리까지 올라가다니 정말 재밌고요. 미친 것 같아.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이 작법이 뭐지 하고 약간 분석하면서 봐야 되는데 너무 재밌어서 감상자의 눈으로 영화를 보고 앉아 있었어요. 와,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던데? 사실 저는 이 영화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이 그냥 가서 봤거든요. 모가디슈가 뭔지도 모르고 파트라슈야 뭐야? 먹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즐겁게 영화를 감상하고 나왔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어디까지가 실화를 재구성한 건지를 확인하려고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야, 이 이야기의 어떤 본질적인 위기 부분은 전부 다 실화더라고요. 창작이 아니라. 정말 재미있는 속 시원한 영화였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다면 본격적인 영화 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으로는 스포일러가 범벅이니까요. 그 점 감상에 유의하시고요. 제가 작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너무 영화를 즐기고 온 바람에 머리에 남는 게 없어가지고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유승환 감독의 신작 모가디슈 작법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작품은 작법을 도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작법들이 하이브리드로 들어가 있는 데다가 변형이 몇 개 많아서 가장 저변에 있는 뼈대를 구조화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도 구조화를 해본다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재난 탈출 영화죠. 재난 상황에 탈출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 탈출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요. 그 상황을 탈출함으로써 해피엔딩에 도달하죠. 비슷한 느낌으로 엑시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리고 갖은 좀비물 영화물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고요. 최종 목표가 생존이고 그리고 그것이 탈출로 결정이 되면 작가 입장에서 이야기의 뼈대를 만드는 것이 조금 수월해요. 한번 반지의 제왕을 예로 들어볼게요. 평화로웠던 세상에 사우론이 등장하면서 재앙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프로도는 사우론을 죽이러 가야 하죠. 그러니까 작가 입장에서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우론을 퇴치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반지를 가지고 화산으로 가서 던져라,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프로도를 도와줄 사람들도 잔뜩 만들어야 되고, 또 누가 프로도를 공격할지 방해할지 이런 것들을 잔뜩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재난 탈출 영화로 만들면 어떻게 되죠? 아니 뭐야, 사우론이 나타났다고? 야, 빨리 짐 싸! 빨리 도망가야 돼! 그러면 작가 입장에서 이야기를 쓰는 게 훨씬 더 쉬워지죠. 근데 요즘 나오는 요 재난 탈출 영화들은 어떤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글쓰기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으셨던 분들은 무조건 어디서든 들으셨을 텐데, 이야기가 빨리 진행돼야 된다, 요새는 빨리 치고 나가야 된다, 시작부터 치고 나가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나오는 재난 영화들은 재난이 너무나도 빨리 시작됩니다. 거의 시작 한 3, 4분 만에 세상이 박살나고 주인공이 뛰어다니기 시작하죠. 물론 좋은 작법입니다. 하지만 시작을 그렇게 빨리 해버리면 중간쯤에 이야기가 붕 뜰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해시태그 살아있다, 요게 정확히 그 문제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좀비들이 뛰어다니고 난리가 나는데 주인공이 중간쯤에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라면 먹방을 찍고 앉아있죠. 브래드 피트의 좀비 워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한 지 한 2분 만에 좀비들이 뛰어다니고 난리가 나는데 주인공이 한 중반쯤에 끌고 갈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괜히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단편적인 미션들을 반복 수행하면서 시간을 끌고 앉아있죠. 새벽의 저주도 약간 비슷한 형태인데요. 시작하자마자 좀비들이 뛰어다니고 우당탕탕 주인공들이 쇼핑몰에 집결을 합니다. 그리고 쇼핑몰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돼요. 근데 새벽의 저주는 그걸 너무 잘했어. 하나 잘하는 애들은 다 잘해. 이런 재난 탈출 영화의 함정은 중반에 있습니다. 시작과 끝은 쓰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중반에 붕 뜨는 그 공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들어가야 하죠. 이 영화는 그 중반의 지루함을 날려버리기 위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조합하는 하이브리드 작법을 사용했습니다. 짬짜면처럼 두 개의 메뉴를 동시에 서빙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재난 영화로 바뀌는 건 영화가 시작한 한 30분 후부터죠. 그 전까지 김인석은 전혀 다른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 정말 똥바지가 달려나갑니다. 대한민국 UN 가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아프리카 정부의 고위 관리직들을 만나러 다니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북한 놈들이 자꾸 방해하고, 아프리카 정부는 우선 개판이지, 동료라고 있는 것들은 도움도 안 되고 틈만 나면 싸우고, 거기다가 시간은 없지,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영화 시작 30분 동안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면서 영화의 첫인상을 확립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영화구나, 약간 정치 스릴러 이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프리카 내전이 터지면서 스토리가 급변하기 시작할 때 저의 몰입도가 폭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모가디슈가 하이브리드 형태의 영화의 최초는 아니죠. 얼마나 많은 좋은 작품들이 있습니까?
뭐 우리나라만 해도 해운대라는 아주 굉장한 명작이 있죠. 쓰나미 재난 영화인데 쓰나미가 영화 시작한 지 한 1시간 뒤에 오나요? 그 전까지는 옴니버스 휴먼 드라마가 진행이 되다가 1시간 후부터 재난 영화로 장르가 바뀌면서 관객들의 몰입감을 끌어올리는데 정말 이 영화는 한국 영화사에 길이 남을 법끄레기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데니 보일 감독의 선샤인이라는 영화도 있죠. 데니 보일 감독님이 정말 훌륭하신 감독님인데 좀 자주 오락가락 하시더라고요. 뭐 이중인격인지 어떻게 참 영화를 잘 만들다가도 어떻게 이렇게 편차가 큰 영화들을 만들 수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선샤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요, 근미래에 태양이 태양빛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지구가 추워져요. 그래서 핵폭탄을 끌고 가서 태양에 던져서 화력을 증가시킨다, 이런 얘기인데 1시간 동안 태양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1시간 뒤에 개 뜬금없이 무슨 이족보행 에어리언 같은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영화의 장르를 공포 스릴러로 바꿔요. 그러면서 인물들이 폐쇄적인 공간에서 괴물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이상한 영화로 바뀌게 되는데 저는 재밌게 봤는데 이 감독님이 이 작품을 만든 탓에 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물론 그 뒤에 28일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작품으로 재기에 성공을 했지만요. 제가 너무 망한 케이스만 말씀드릴 것 같네요. 황혼부터 새벽까지라는 대작이 있습니다. 뱀파이어 영화인데요. 뱀파이어가 영화 시작하고 1시간 후에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재밌어요. 이거는 참 잘된 케이스죠. 기생충도 어느 정도 요 형태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선은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어떤가요? 제가 방금 하이브리드 작법 영화를 4개 언급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해운대고요. 하나는 세계적인 명감독을 실직 위기까지 몰고 간 망작이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대작입니다. 뭐 아니면 도라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 정말 다루기 힘든 고난도의 작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관객들의 당혹감을 불러냅니다. 작품이 제공했던 첫인상을 배신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니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택시를 탔는데 합정을 가달라고 했는데 마포에서 내려준 거예요, 기사님이. 이러니까 관객들이 당연히 배신감을 느끼죠. 자, 그러면 이 배신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바로 하이브리드 영화를 살리는 신의 한 수죠. 자, 여러분이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객이 짜장면을 시켰는데 실수로 짬뽕을 가지고 왔어요. 고객이 당연히 화를 내죠. 그제 와서 바꿔줘도 이 사람은 화가 나서 블로그에다 올릴 작정이에요. 그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죠? 맞습니다. 군만두를 서비스로 줘야 합니다. 뭔가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줘서 손님의 마음을 안정시켜줘야 되죠. 자, 모가디슈에서는 이 군만두로 나온 게 바로 허준호입니다. 북한 외교 대사관들이죠. 이 영화가 재난영화로 바뀐 시점부터 북한 대사관들이 주인공 일행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재밌어집니다. 아니, 그 앞에서도 재밌었는데 이제부터는 환자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면은 관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와,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앞에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꽈둔 거야? 알았어, 한번 씹으려봐. 그러면서 엔딩까지 군말 없이 영화를 감상하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는 말입니다, 신의 작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대중들이 무조건 좋아한다 라는 바이블이 존재하죠. 그 중에 하나가 로미오와 줄리엣 작법입니다.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야기, 세상 모두가 반대하는 사랑, 이런 요소가 작법의 중심에 들어가면 사람으로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니까요. 김윤석이 허준호를 받아준 순간부터 정확히 요 작법이 이야기의 중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 시대상을 보면 북한 사람이랑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만으로도 남영동에 끌려가서 개처럼 두드려 만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윤석은 그 사람들을 받아줍니다. 인간적인 감정 때문이죠. 그때부터는 게임 셋이에요. 적당히 서로 싸우고 화합하고 뭐 해결책을 찾다가 액션씬을 보여주고 마무리하면 사람들은 끝까지 영화를 보게 되죠. 정말 지략적으로 쓰여진 작법이라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말이 나온 김에 그 북한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 대중영화를 보면 참 이상하게도 북한군이 나오는 영화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그 영화들이 대중들의 호응을 받고 좋은 스코어를 기록하곤 하죠. 물론 대중들이 북한을 뭐 국가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애정하고 응원하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북한군이 나오면 제가 말씀드린 로미오 줄리엣 작법이 그 작품의 스토리텔링 뼈대를 구성해주기 때문이죠.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는 상대인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애증의 관계, 그것을 작품 분위기 저변에 깔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고, 또 영화사들은 주구장창 요 북한 군인이라는 소재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작법적인 성과는 하이브리드라는 위험천만한 고난도 작법을 가져왔는데 두 개의 장르가 부딪히는 지점에 로미오 줄리엣 작법을 갖고 와서
그 균열을 덮어버렸다는 것이죠. 제가 너무 쉽게 말씀드렸나 모르겠네요. 이 작법 정말 대단합니다. 웬만한 프로 작가들은 흉내도 못 내고요. 저처럼 신의 경지에 오르지 않으면 분석도 안 되죠. 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들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오늘의 작법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채널의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는 그날, 제가 현재 연재하고 있는 작품의 제목과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필명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99,999명 남았습니다.